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집 풀이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이제 정독을 하셔서 기본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은 이 문제집을 푸시면서 혹시나 이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잘 몰랐던 것은 다시 기본서로 하기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만 외우는 문제집 공부는 풀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하나하나 파악하도록 하시고요.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가 문제를 풀어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장 이 총론 파트부터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파트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유형으로 출제해야 된다겠죠. 보통 하중 파트하고 이 구조적인 측면의 특징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할 때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서 약간 지문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1번 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지문에서는 고정하중, 사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고정하중, 이 사하중 개념은 되도록도 일반적인 구조물에 장기적으로 작용되는 행위중이죠. 그래서 일반 자중이었습니다.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인 자중 개념이었습니다. 자중이었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중량이나 크기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불변하중에 속하죠. 변하지 않는 불변하중이었다는 거. 보통 철거 해체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하중에 속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작용이다.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작용한다는 것은 장기하중이죠. 예, 장기하중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을 항상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정하중은 작용 방향으로 따져서는 연직, 수직하중으로 작용됐습니다. 연직, 수직하중으로 작용됐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정하중이 많이 나가는 건축물이 대표적인 일체식 구조였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통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자중이 이 고정하중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중을 장단기 하중으로 구분했습니다. 장단기 하중으로 구분할 때 보통 장기 하중에 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지역에서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장기 하중은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은 바로 고정하중인 사하중과 적지하중인 하라중, 라이브로 되어 하라중,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장기 하중이다. 장단기를 구분할 때는 장기 하중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단기 하중을 별도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 기타 하중은 단기 하중으로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장기 하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이 다슬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보는 것이 있다. 그래서 다슬 지역 개념에서는 적설 하중까지 일반적으로 장기 하중으로 봐준다는 측면, 그것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충격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장단기 나눌 때, 그래서 고정이나 하라중 이런 부분이 장기하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설은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봐주지만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하중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진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지진력 또는 지진하중 개념이 되겠죠. 지진력, 지진하중. 지진하중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고정하중과 이 적지하중 이 두 개 하중의 합에다가 고정하중하고 플러스 적지하중 이 두 개. 그래서 기본적인 건물의 하중이 커지면 지진력, 지진하중은 커집니다. 여기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해준 것이 됩니다. 수평진도. 그래서 이 수평진도를 곱하면 이것이 지진력, 지진하중이 됩니다. 같은 진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하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지진력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주택의 경우 이 발코니 하라중. 그래서 보통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하라중은 보통 등분포 하라중이 작용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등분포, 골고루 분포되는 하라중이 보통 봐줘서 설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두 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보통 단위 면적당 3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는 경우하고 2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발코니만 3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고요. 기타 실들은 전부 다 여기였습니다. 거실이든 침실이든 주방이든 여러분 욕실이든 복도든 뭐 등등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거의 다 2kg 유톤 약 200kg가 적재되는 걸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전부 3kg 그래서 이 발코니만 유일하게 3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서 이제 좀 정리하실 거는 작용 방향에 따라서 하중을 나눌 때는 수직, 바로 연직 하중과 수평 하중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보통 장기 하중에 속하는 것들이 연직, 수직 하중으로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 하중이나 하라중이라든지 이런 적설 하중이 일반적으로 수직 하중으로 작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사 중에 적지 않은 시공 하중,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우리가 옥상에다 방수를 하면서 그래서 뭐 시멘트 재료라든지 이런 걸 쌓아놓게 되면 이런 것은 시공 하중들은 일반 수직 하중으로 봐주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용 시간은 장단기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기 하중들이 일반적인 이 장기 하중,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 개념이고 다슬 지역에서는 적설 하중 봐준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 적설 하중, 스노로드인 적설 하중은 보통 거기 1번에 뭐 적설 하중 계산은 가장 기본은 이거죠. 적설 하중은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적설 하중은 보통 눈의 단위 중량, 눈이 오게 되면 눈마다 단위 중량이 틀려요. 자, 이 습기를 얼마나 함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눈의 단위 중량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의 단위 중량에다가 적설량, 적설 깊이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적설 깊이. 눈의 단위 중량에다가 이 적설 깊이를 곱해서 이 적설 하중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적설 하중. 가장 기본은 이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지붕의 경사도적인 측면이나 형상 이런 것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붕을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적설 하중상은 유리하겠죠. 내려가니까. 근데 이런 형태의 지붕은 모으는 형태가 되겠죠. 형상.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 뭐 강원도 동해 쪽이 동부 쪽이죠. 그런 쪽이나 아니면 뭐 저기 전라도 부위, 제주 이런 데 울릉도 이런 부분에 눈이 좀 많이 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붕을 이렇게 뭐 동해에 얻은 하나의 시장에 지붕을 이렇게 해가지고 붕괴된 경우 있죠. 이런 건 눈을 모아주는 형태죠. 이런 형태는 설계에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은 가장 최소 기준은 보통 0.5kg 유톤/per 제곱미터, 대략 50kg 정도 제곱미터 쌓이는 걸로 지상 적설하중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관령이나 울릉도 이런 데는 많이 봐줍니다. 7kg 유톤, 약 700kg 정도가 쌓이는 걸로 보통 설계를 해줍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자, 2번 다음 설계하중에 대한 하중조합에서 장기응력의 조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라 했죠. 자, 2번 문제를 푸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장기하중, 장단기하중을 나눌 때는 지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일반 지역인지 다슬 지역인지 항상 문제를 푸실 때 혹시 언급이 있으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을 항상 보십시오. 지역이 포인트입니다.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고 문제를 푸십시오.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하중하고 적지하중이 되겠죠. 이 두 가지 합으로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중과 하라중의 조합이다. 근데 다슬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에다가 플러서 적설하중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때는 그 측면을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정확히 하시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점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장기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3번 문제. 자, 이 장기하중은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이 바로 되겠죠. 그러면 보통 장기하중은 기본적으로 수직하중으로 작용이 됩니다. 연지 지구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도 자기 몸무게 위에서 아래로 봤기 때문에 이제 특히 무릎 관절이나 관절에 좀 문제가 있죠. 그와 같이 수직 연직 하중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 1번이고요. 수직 하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하중은 철골조 건물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더 큰 이유는, 자, 이거죠. 철골조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단면 축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골조 건물은 기둥 단면이 동일한 크기의 건물을, 층수의 건물을 짓더라도 이 단면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철골 구조에 비해서 기둥이나 이런 부재의 단면 크기가 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자중을, 몸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단면이 자꾸 커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보통 더 큽니다. 장기하중. 그리고 특히 그래서 이 가구식하고 비교했을 때 가구식 구조가, 철골 구조는 가구식 구조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일체식 구조가 자중이 많이 나가요. 얘가 일체식 구조가 자중이 커요. 고정하중이. 얘가 자중이 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 두시고, 그다음에 3번 장기하중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하중하고 자 바로 적지하중, 하라중의 조합이었죠. 이 두 가지 조합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근데 다슬 지역에서는 5번에 보면 장기하중은 다슬 지역에서는 이 적설하중도 포함시켜 준다는 것을 기본을 잡아두시고, 근데 4번에 장기하중 가구나 물품의 중량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가구나 물품이 어느 하중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구나 물품 같은 것은 구조물에 고정 부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구조물에 뼈대에 고정 부착이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정 하중으로 보고, 구조물에 부착 고정이 되지 않는 하중은 하라중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그 하라중, 가구나 물품은 하라중, 적지하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가구나 물품이 적지하중도 장기하중에 속하죠.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내진상 가장 불리한 구조.
그 내진이라는 것은 지진이죠.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내진 구조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내진은 일반성 가장 불리한 구조는 조적식 구조죠. 벽돌이나 블록이나 이런 돌 같은 것을 갖다가 시멘트 모르타라는 이 접착제를 활용해서 쌓아 올라가는 구조가 내진상 가장 불리한 구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진상 불리한 구조는 조적식 구조를 찾으면 됩니다. 내진상 이 불리한 구조는 조적식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적식 구조. 그러면 조적식 구조가 이 조적조, 줄여서 보통 조적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 그리고 이런 돌 구조, 이런 것들이 바로 내진상 불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개념이 되죠. 그래서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고 철골 구조 가구식, 그리고 나무 구조 가구식이죠. 철골, 철근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하고 바로 가구식 구조는 저기에 속합니다. 내진 구조에는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바로 일체식 구조가 아파트에 가장 많죠. 일체식 구조가 있고, 자, 이 가구식 구조, 그리고 이 조적식 구조 중에 우리가 항상 알아두실 거는 이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비교했을 때, 자, 일체식 구조는 다 된다 했죠. 이거는 내진, 내하, 그 다음에 내구도 되고, 그 다음에 저것도 이제 내풍적인 구조 다 되죠. 다 됩니다. 근데 가구식 구조는 안 되는 게 무엇인가? 내하 안 되죠. 하재 강한 건 아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가구식 구조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내하 피복을 해줘야지 되죠. 특히 저건 안 됩니다. 목구조의 경우는 아예 자체적으로 내하가 되지 않죠. 불이 탈 수밖에 없으니까 내하적인 개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구, 이 부패되거나 녹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안 돼요. 내진이나 내풍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내하, 내구적인 구조적인 측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적조는 내진은 될 수가 없죠. 내진 개념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적식 구조는 벽돌이나 블록 이런 걸 쌓아 올렸기 때문에 지진이 흔들어 버리면 쉽게 붕괴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내진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진. 그래서 1번에 내진 설계에 대해서 되죠. 구조물이 지진력에 견딜 수 구조물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 자, 보통 지진 설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내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재진 개념, 그리고 면진, 설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은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해 튼튼하게 짓는 것이 내진이고, 그 다음에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재진이었죠. 그래서 지진력을 흡수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면진은 방진 고무, 적층 고무를 활용해서 집안의 진동과 구조물의 진동을 다르게 해서 지진력을 제어하는 기술이 면진이었죠. 이 세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면을 비정형으로 비틀림 현상. 자, 보통 비정형 평면이 되면요, 비정형이 된 비틀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정형 평면을 하게 되면 비틀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틀림이 발생이 됩니다. 비틀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비정형으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형으로, 정형 평면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은 정형 평면 쪽으로 해서 비틀림을 억제해 주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지는 별도의 장치를 위해서 이 별도의 장치가 제진 장치죠.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별도의 장치. 이것을 뭐 제진 장치라고도 하고요. 제진 장치. 보통 정확히 따지면 동조 질량 감색이란 장치인데, 동조 질량 감색이 그래서 보통 뭐 댐퍼라고도 칭해요. 뭐 댐퍼. 그래서 이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지진력에 대한 힘을 구조물에 발생시켜서 지진력을 흡수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형 컴퓨터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되고, 계측기 설치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형태다. 그리고 4번 필로티형 구조. 필로티는 일반적으로 1층 부분에 이 기둥을 처리한 거죠. 그래서 보통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내진 설계상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혼합 구조의 형태는 내진상 분리해집니다. 어떤 형태인가 하면 아래하고 위하고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층부하고 이런 위에 층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구조가 틀려 혼합 구조가 돼요. 이 혼합 구조는 약해집니다. 이건 될 수 있어 설계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하고 위하고 달라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는 라멘 구조로 갔는데 아파트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라도 여기는 벽식 구조예요. 여기는 전단 벽식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지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혼합 구조 형태는 안 좋습니다. 밑에는 철골 구조고 위에는 또 다른 구조다. 이런 유형은 조금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집안의 액상화 현상 우려가 있는 곳은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겠죠. 지진 시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치화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해집니다. 보통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은 이 액상화 우려가 있는 현상이 우려되는 집안은 이것을 액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계량 공법을 써줘야 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지방 계량 공법으로 우리가 보강한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지어지고, 그래도 안정성이 없으면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치시키는 형태로 해줘야지 전체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보죠. 그리고 내진 설계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거 다뤄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서 특히 7번, 8번은 조금 알아두시고, 7번 기둥 파괴보다는 보 파괴를 유도하고요. 전단 파괴보다 힘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기본 설계입니다. 자, 기둥이 전단 파괴되게 되면 건물 자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는 일부 파괴가 되기 때문에 힘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고층 공동주택이 일반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 대부분 여러분들 아파트가 25층, 30층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40층도 이렇게 지어지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 전단벽 가지고 보통 이 내진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전단벽으로 설계됩니다. 보통 벽이 내력벽 역할도 하면서 전단벽 역할도 동시합니다. 보통 수평하중이 지진과 같은 저항할 수 있게 설계된 벽을 보통 전단벽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문제 보시면 지진에 대한 기술 중 하나인 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재진은 별도의 재진장치, 별도의 동조질량 감색이라는 재진장치를 설치해서 자,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이런 힘을 발생시켜서 내에서 대응하는 힘을 발생시켜서 지진력을 흡수하는 기술이었죠. 근데 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진 장치를 설치해서 그 지진에 대한 제어를 해놓은 장치로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구조물의 구조 형식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장점이 그러면 철골 구조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든 어떤 구조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물의 구조 형식에 좌우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 개수의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집안이 종류에 따라서 점토야 사질토에 따라서 지방 개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집안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 컴퓨터나 개척기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비용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물에는 일반화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건축물의 설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7번 문제. 7번 문제를 보시면 바람 또는 지진의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벽체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해가 나왔죠.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7번 문제를 보실 때 1번의 내력벽입니다. 자, 내력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중, 보통 수직 하중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중을 갖다가 하중을 지지 내지 또는 분담, 전달. 그래서 보통 하중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벽이죠. 지지할 수 있는 벽. 이것이 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내력벽. 그래서 이 내력벽은 우리가 가장 기본인 이거죠. 근데 이 내력벽 자체가 수평 하중을 행력을 저항할 수 있는 벽은 아니다. 부분은 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만 지진에 안전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중을 지지하는데 기본 수직 하중입니다. 연직 하중. 수직 하중. 그래서 이 수직 하중을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비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을 우리가 비내력벽이라 했습니다. 비내력벽. 그리고 3번 이 전단벽이 바로 수평 하중과 같은 지진이나 진동에 저항할 수 있게 설계된 벽을 보통 전단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아파트의 내진 설계가 이 전단벽 설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옹벽은 토합을 받는 벽이 이게서 이 경사지 사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뭐다? 옹벽이었다. 그래서 옹벽은 보통 토합을 많이 받아주죠. 토합을 받는 벽을 옹벽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칸막이 벽은 어떤 실을 갖다가 공간을 나누어서 쓸 때 설치하는 벽을 마다 칸막이 벽이었죠. 그래서 칸막이 벽은 일반적으로 내력벽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비내력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배웠던 라멘 구조, 이 라멘 구조에 우리가 집의 벽을 사는 이 조적벽, 라멘 구조의 이 조적벽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얘가 장막벽이 되죠. 조적벽이 장막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벽도 어떤 공간을 나누거나 시선 차단 이런 데는 사용이 되겠죠. 근데 이 장막벽도 주의하실 것은 비내력벽에 속한다는 겁니다. 비내력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구조의 내진 설계 시 연성을 증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보통 콘크리트의 강도가 커지면 연성, 부돈 성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 양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이 연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보통 고강도 콘크리트가 되면 연성은 자꾸 떨어져요. 연성 개념. 그래서 1번에 골조 구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라멘 구조죠.
라멘 구조를 뭐 골조 구조 또는 우리가 틀 구조라고 하도 기둥 보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라멘 구조. 그래서 골조 구조는 그래서 보통 볼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합니다. 흡수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조 구조가 바로 라멘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라멘 구조, 골조 구조. 그럼 이 골조 구조, 라멘 구조는 얘는 그래서 기둥보다 보파계를 유도한다 했죠. 기둥보다 이 보파계를 유도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유도하도록. 그래서 보가 에너지 흡수하라. 바로 뭔가 하면 볼을 파괴하도록 유도하다. 혹시나 파괴되면 기둥이 먼저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가 파괴대로 유도하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폐생 후폭근을 촘촘히 콘크리트 구속시키는 이제 철근 보강을 해주는 것이 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은 이거죠. 기둥의 경우. 기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기둥의 경우는 일반 사각형 기둥이 있고 원형 기둥이 있습니다. 원형 기둥이 있는데 그러면 사각형 기둥의 경우는 여기는 보통 띠철근을 감게 되죠. 띠철근. 보통 후프바에서 후프근이라고 칭하죠. 띠철근을 하고요. 원형 기둥에서는 나선철근을 감아서 우리가 합니다.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걸 나선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폐생 후프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폐생 후프근은 이겁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띠철근, 후프근을 감는데 이 후프근이 전체적으로 다 감은 형태가 폐생 후프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돌리는 겁니다. 띠를. 그것을 폐생 후프근이라고 합니다. 후프근. 그러면 후프근이 사실 얘들이 저거 되거든요. 나선근, 띠철근 이것이 전단 보강근이 되거든요. 그 지진이 생기면 전단역에서 이 전단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단 보강근에 속합니다. 전단 보강근. 그리고 다음번에 힘 파괴보다는 전단 파괴 먼저. 그래서 힘 파괴를 유도하라 했죠. 전단 파괴되면 삽시간에 딱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전단 파괴보다는 힘 파괴를 유도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할 수 있는 연성 확보 방안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고강도 콘크리트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고강도는 강도는 커집니다. 고강도일 경우는 압축 강도는 커져요. 압축 강도는 커지는데 고강도 콘크리트 되면 이 연성이 떨어져요. 연성이 떨어지니까 별도로 연성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연성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확보 방안이 필요한데 그 확보 방안이 바로 철근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철근량을 증가시키는 게 이것이 바로 연성 확보 차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성 확보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이 폭렬 현상이 발생합니다. 폭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자, 하재 콘크리트 내부에 습기가 있는데 하재로 인해서 그 습기가 수증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 되면 안에 밀실하니까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럼 안에서 수증기가 같이 있다가 압력이 커지면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수증기압이 커지되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폭렬 현상이라고 합니다. 폭렬, 터져버립니다. 폭발됩니다. 열 때문에. 그래서 폭렬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강도가 커지면 이
하재에는 취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해 담부의 하단과 측면에 탄소섬유나 강판 같은 걸 보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탄소섬유나 강판을 보강해 주면 우리가 전단 파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늑근을 설치해서 연성확보하면 보통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늑근을 많이 쓰고요. 늑근 스트로판. 이제 늑근이 바로 전단 보강근 형태로 많이 사용되죠. 이걸로 사용되고 아니면 뭐 탄소섬유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보통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하는 걸 봤는데 이 탄소섬유로 보강하면 부재를 파괴했다가 다시 탄소섬유로 보강을 해버리면 일정 정도 강도가 회복됩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고 근데 탄소섬유 같은 거 보강하면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1번에 지진 하중은 지진 발생 시 집안의 가속도와 건물의 질량을 곱해서 구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진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고 그다음에 이 수평 진도 이 가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느냐 건물의 무게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조일 때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진 하중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대한 불편한 하중은 줄여주는 것이 설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몸무게가 그냥 유지해 오면 별로 관절에 이상이 잘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무게가 증가됩니다. 보통 몸짓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무릎 관절 부분에 많은 현상이 오는 게 지진 하중이 크시기 때문이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같은 관절인데 그같이 커왔죠. 근데 그게 이제 하중이 많이 장되니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지진 하중은 건물의 고유 지우기에 비례해서 커진다 해서 했죠. 보통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하고 그래서 이 고유 진동 주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 진동 주기는 보통 이 지진 하중하고의 관계는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지진 하중의 관계는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제곱근에 반비례하는데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제곱근이 이게 줄어듭니다. 지진 하중은 보통 건축물이 고층화될수록 고유 진동 주기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저층일수록 고유 진동 주기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오게 되면 일반 건축물이 다 붕괴돼 저층 건물들이 그것이 고유 진동 주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심장 뛰고 맥박 뛰다 보니까 고유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건물도 일정한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동 주기하고 지진의 진동 주기가 같아지면 붕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내진 설계 시 층간 범위를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째 건물의 무게 중심과 강성 중심을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거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무게 중심과 강성 중심이 일치하면요 잘 붕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무게 중심은 이쪽에다 두고요. 무게 중심은 여기다 두고 강성 중심 이쪽에 두면 이런 건 붕괴가 됩니다. 따로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건물을 질 때 고층 건물 이런 거 할 때 보통 무게 중심과 강성 중심을 중앙 코어에다 많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과 강성 중심을 중앙 부분에다 코어에다 딱 두면 변동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저기 있어야 되죠. 복원력을 가지려면
이 하부에다가 무게 중심하고 광성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근데 보통 세월호 같은 경우는 침몰한 이유가 위로 정축에 있으니까 이 강성중 무게 중심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원력을 회복 못하는 거죠. 그와 같이 무게 중심 강성 중심을 일치시키는 것이 튼튼한 건축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 보면 버스나 이런 걸 타면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이 강성 중심 정확히 잡으면 잘 안 흔들리죠. 근데 보통 잘 흔들린 분들은 무게 중심 강성 중심을 정확히 배분을 못해 하중을 못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픽픽 넘어가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구조물의 모양과 청별의 중량이 같은 경우 층수가 증가할수록 지진.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죠. 구조물의 모양이나 청별, 중량과 같다겠죠. 같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증가할수록 지진의 저항 힘은 감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물이 커지면서 예를 들어서 달라져야 되겠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틀려져야 됩니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뼈대는 똑같은데 자꾸 고층화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전제 조건 바로 이겁니다. 보통 고유 진동주의가 커지면 지진 하중 감소가 되는데 무조건 아니다. 뼈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에서 돼야지 뼈대는 약해지고 고층화된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혼돈하지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2번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고층화되면 고유 진동좀 길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같은 뼈대, 같은 중량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좀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청별 중량이 같으니까 이제 무게가 많아지죠. 거기에서 전제 조건이 구조물의 모양과 청별 중량이 같습니다. 그러면 층수가 증가하게 되면 무게도 증가되잖아요. 맞죠? 무게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십시오. 이건 이 5번 지문은 전제 조건이 중량이 청별 중량이 같다 했어요. 구조물의 모양은 같은데 청별 중량, 그 무게가 더 증가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구조물 그때 튼튼하긴 똑같은데 운동 이런 거 안 하고 무게만 배만 살만 잔뜩 띄웠다는 겁니다. 그럼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 것 해가 나왔죠. 주요 구조부. 보통 주요 구조부는 총 6가지가 됩니다. 주요 구조부 6가지입니다. 내력벽, 보, 지붕틀, 바닥, 주계단, 기둥 총 6가지가 주요 구조부에 있습니다. 보통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죠. 그래서 보통 하재시를 기준 잡아서 이 6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하재란 재난이 생겼을 때 이 구조가 파괴되면 위험하죠. 그런 것을 6가지를 잡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런 거 기초라든지 최하층 바닥이나 작은 복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걔들이 구조부제에는 해당이 되지만 바로 주요 구조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계단은데요. 그런데 5개 계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계단은 건물 내에 있는 계단으로서 주 통로로 이용돼 상하 수직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주계단이라고 합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10번까지 문제를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건축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우리가 하중과 관련됐고 용어와 관련된 부분을 10번까지 해서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건축 구조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